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러 이렇게 발표를 준비한 2학년 1반 박건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인공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바로 가시죠. 우선 들어가기 앞서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 순서는 인공어란, 그리고 인공어의 예시, 그리고 분류, 그러니까 목적에 따른 분류, 그리고 탐구 소감,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어란 무엇인가? 인공어란 자연어가 아닌 개인 혹은 여러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언어입니다. 의도적, 이게 포인트겠죠? 그리고 자연어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한국어, 뭐 영어, 스페인어 같은 게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특징으로는 어휘 구성에 따라 선험적, 후험적 언어로 나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공학 언어, 국제 보조, 예술어로 나뉩니다. 이제 인공의 예시를 알려드릴 건데 저는 두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페란토입니다. 혹은 에스페란토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언어는 폴란드의 안과의사 루도비코 자멘호프가 국제적 의사소통을 위한 공용어를 목표로 1887년에 발표한 인공어입니다. 이 언어는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역사가 깊다고 볼 수 있죠. 1800년대에 처음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언어는 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넓게 퍼져 있는데 200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공어는 또 특이한 게 양쪽 부모가 이 에스페란토에 능숙하면 그 사이에서 나온 자녀도 모국어로서 에스페란토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도 몇천 명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자가 많아서 그런지 구글 번역기에도 에스페란토어라는 이제 항목이 따로 있어서 한국어를 에스페란토어로 번역하고 싶을 때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드릴 거는 파파고가 네이버에서 만든 번역 앱이죠. 이 앱이 파파고라는 이름이 이제 에스페란토어에서 앵무새를 뜻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도 찾아보면서. 그리고 이 에스페란토는 기존 존재하는 언어에서 어휘를 빌려오는 언어인 후엄적 언어입니다. 네, 그 언어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예시 문장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이 문장을 보고 뜻을 보고 그리고 만약에 영어로 써 있는 걸 본다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쉬우셨을 텐데, 왜냐면은 이거를 이 한국어로 된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면은 이제 in the language 어쩌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 에스페란토의 각각의 어휘들과 그러니까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언어들이 후엄적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in the language 잘못 썼네요. 아무튼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는 in, 라는 the, 이 단어는 언어를 뜻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스페란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 번역기에 에스페란토어가 있어서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니 비다스는 각각 we, see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는 아까 더라고 했죠. 그리고 에스톤타는 future, 미래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언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영어랑 어순이 같은 그런 언어, 인공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네, 쾌냐입니다. 쾌냐. 네, 쾌냐는 이제 예술어에 속해요. 예술어 및 선엄적. 자, 이제 그걸 아시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반지의 제왕의 작가. 반지의 제왕 아시죠, 여러분? 그 영화, 판타지 영화. 작가인 톨킨이 만든 인공어입니다. 소설 세계관에서 요정들이 사용하던 언어라는 설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 안에서만 사용되는 언어 있죠. 예를 들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아바타의 나비족들이 쓰는 언어도 또 인공어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인공어의 폭이 넓다는 걸 또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선언적 언어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선언적 언어가 뭐냐? 어휘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영어랑 대응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문장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굉장히 생소하죠. 이게 제가 이것도 뭐 매니아층이 두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을 보면 영어를 쾌녀어가 아니라 쾌냐로 옮겨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hello this 빼먹었네요. this is 쾌냐를 제가 바꿔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보셨을 때 모르겠죠. 물론 is랑 is 이렇게 해서 is가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유추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이건 어떻게 읽고 이건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선언적 언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스페란토는 이게 보시면 다 알파벳으로 쓰잖아요. 네, 근데 그에 반해 여기서는 문자까지 새로 만든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요. 첫 번째로는 공학 언어입니다. 공학 언어는 또 여기서도 또 분류가 되긴 해요. 철학 언어 뭐 등등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일단 제가 공학 언어를 설명하려고 발표를 한 게 아닐까? 여기서 하고 공학 언어란 되게 횡설수설하네요. 네, 발명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치밀하게 조직되는 인공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공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느낀 게 이건 예시로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쉽겠다 정의보다. 그래서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로지반입니다. 로지반은 인간과 컴퓨터가 그러니까 컴퓨터의 공용을 목표로 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토키포나는 120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미니멀리즘 언어입니다. 이거는 도가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쿠스는 외계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수학 언어. 약간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인공어들을 공학 언어라고 하는지 약간 이런 예시들을 보면 감이 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것도 인공어였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기계의 명령을 내릴 목적의 언어로 인간이 새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공어입니다. 이런 느낌의 것들이 공학 언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국제보조어입니다. 국제보조어는 배우기 쉽고 중립적인 언어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의 인공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영국, 뭐 미국, 프랑스처럼 그런 강대국들의 언어만 배우게 하는 건 불공평하다 해서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 쉽게 배우고 이제 중립적인 가치를 띠는 그런 약간 초국가적인 언어를 뜻하는 게 바로 인공어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국제보조어입니다. 네. 이제 이것도 예시를 통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에스페란토 아까 설명했듯이 굉장히 대표적인 국제보조어이자 인공어인데 이걸 보시면 물론 서양 쪽의 언어의 특징을 좀 더 갖고 오긴 했지만 물론 서양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그러긴 했지만 어느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언어 그리고 배우기 쉬운 국제보조어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링구아 프랑카 노바라는 중세 유럽의 자연 발생어를 참고해 만든 국제보조어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수화도 인간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공어에 포함되고 국제보조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라면은 국제수화는 이제 농아자분들과 같은 음성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인공어인 거죠. 그리고 인테르링구아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로만 계열의 국제보조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정치화법 수행평가에서 알아본 건데 이 인테르링구아라는 거를 거쳐서 번역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기 같은 걸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언어에서 한 언어로 갈 때 인테르링구아로 번역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친다고 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공어의 사용이 꽤 넓구나라는 걸 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술어는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실 수도 있고 뭔가 인공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때 뭔가 익숙하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미적인 만족감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어라는데 솔직히 이것만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시를 보면 여러분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쾌녀, 아까 말했었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언어예요. 그리고 클링 언어, 이건 스타트rek에 나오는 언어입니다. 심리지는 심즈 시리즈에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나비어,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언어입니다. 이렇듯이 영화나 세계관이나 설정에서, 그러니까 미적인 만족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진 인공어를 예술어라고 하는 겁니다. 예시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수월할 것 같죠? 네. 이제 탐구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언어에 관심이 많고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언어의 기원과 어떻게 변화하는 변천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이제 뭐 영어나 아니면 뭐 몸짓 언어에서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자연어에 초점을 두고 좀 이제 조사나 공부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흔히 알고 있던 언어들, 즉 자연어와 탄생 방식이 다른 인공어라는 게 있다, 이걸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쾌냐 같은 거 보면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다른 인공어들도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자를 통해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탐구를 해봤으니까 인공 문자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 싶다는 앞으로의 계획도 구상이 됩니다. 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